돈은 필요 없어.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해줄 여종 하나만 내어주시오. 약속 문서를 들고 나타난 거지 황당한 요구. 계모 박 씨는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본처 딸 서윤을 합법적으로 치워버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것이죠. 결국 계모는 가문의 귀한 정녀를 하루아침에 거지의 여종으로 만들어 내쫓아버립니다. 이복 동생 채화가 뿌리는 소금 세례를 받으며 서윤은 말없이 거지의 뒤를 따라 산속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본처 딸을 거지의 노비로 팔아버린 계모의 잔혹한 선택. 계모가 제 손으로 던진 이 악수가 훗날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양 도성 북촌 언덕배기에 이참판댁이라 불리는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아직 달도 울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 이참판 이정원은 관복 대신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조용히 안채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병조참판을 지낸 노장이었습니다. 머리칼과 수염에는 이미 서리가 내렸으나 등줄기만큼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30년 관직 생활 동안 권세 앞에 허리 한 번 굽히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강직하기로 이름이 높은 어른이었지요. 임금 또한 그 성품을 잘 아는지라 이번 밀명을 내릴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국경 인근 고을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하니 자맹으로 직접 살피고 오라는 것이었지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이참판 자신도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가마 하나와 호위 무사 둘, 몸종 하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이참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채 쪽 창호지에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지요. 저 불빛이 자신이 없는 동안 꺼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을지 이참판은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윤아.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내 방문이 열리고 서윤이 뜰 아래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잠을 설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참판의 외동딸 서윤은 그의 20살이었습니다. 어미를 일찍 여의고 자란 아이였지요. 얼굴은 어미를 꼭 닮았고 눈빛은 아비를 빼닮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채 서책들을 몰래 꺼내 읽을 만큼 총명했으며 아비의 빈자리를 말없이 메워가며 조용히 이 집안을 떠받쳐 온 아이였지요. 그러나 어미 없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서윤은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계모 박씨가 들어오고 이복 동생 채화가 생긴 이후로 서윤의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었지요. 내 돌아올 때까지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거라. 이참판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 부디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짧고 단단한 인사였습니다. 이참판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몸을 실으며 이참판은 눈을 감았습니다. 계모 박씨와 이복달 채화가 서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참판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서윤의 몫이 자꾸 줄어드는 것도 바느질이며 심부름을 서윤에게만 미루는 것도 틈만 나면 서윤을 집안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로 밀어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참판은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박씨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서윤이 더 큰 곤욕을 치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입을 막아왔고 그 침묵이 딸을 더 깊은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참판은 차마 오래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지요.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드는 동안 이참판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으로 가마 소리가 잦아들고 마당에 홀로 남은 서윤의 두 발끝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울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각오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한 단단함이 있을 뿐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이 집에서 무언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서유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참판 댁 소슬대문 앞에 남루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나타났지요. 누더기나 다름없는 헌 옷을 걸치고 흑투성이 집신을 신은 그 사내는 문간 앞에 멀거니 서서 한동안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이 아니었다면 길바닥을 떠돌며 밥을 구걸하는 거지와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 문 앞에 선대는 단순한 빛 독촉만이 아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이신이 소매 깊숙이 품고 온 것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수년 전 이참판이 큰 은혜를 입은 뒤 친필로 써준 약조였지요. 이 문서를 지닌 자가 무엇을 청하든 들어주겠노라는 세상에 단 한 장뿐인 글이었습니다. 이신이 이것을 손에 넣은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논밭을 몽땅 빼앗기고 몸까지 망가진 채 고향을 떠돌던 늙은 농부 하나가 이 문서를 건네었지요. 노인의 2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건네는 손가락들은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 부어 있었으나 그 손에 담긴 힘은 이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전연의 숨통을 끊어주시오. 그것이 노인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이신은 2 손으로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신이 사건을 캐내는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소작인들의 땅 문서를 빼앗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관가의 힘을 등에 업고 압력을 가해왔지요.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언제나 이참판의 이름 뒤에 숨었고 증인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입을 닫았습니다. 이신이 아무리 꼬리를 밟으려 해도 박 씨 스스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를 매듭지을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신은 직접 문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거지처럼 행색을 꾸미고 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지요. 이신은 한 번 더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다란 기와 담장 너머로 은행나무 가지가 가늘게 뻗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도 그 가지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신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담장 안에서 박 씨의 손에 짓밟히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지요. 이신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탕, 탕, 탕. 소리가 고요한 골목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하인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신의 행색을 훑어본 하인의 얼굴에 대뜸 불쾌한 기색이 돌았지요. 썩 물러서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찾아와. 이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매 안에서 문서를 꺼내 하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참판 마님께 전하거라. 이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하인은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황급히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신은 문설주의 등을 기대고 눈을 반쯤 내리깔았습니다. 이 집 담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신은 이미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씨가 제 발로 더 잔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뿐이었지요. 박 씨는 이신을 사랑채 마루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안으로 들이기는커녕 흙먼지 묻은 그 행색이 보기 싫다는 듯 코를 찡그리며 멀찍이 거리를 두었지요. 박 씨는 이참판의 후처였습니다. 본래 중인 집안 출신이었으나 이참판과 재혼한 뒤로는 참판마님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그 호칭을 매우 아꼈습니다. 살이 오른 볼과 번들거리는 비단 치마가 그 호칭이 박 씨에게
얼마나 잘 맞는 옷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거지도 양반집 대문은 두드릴 줄 아는구나. 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씨는 그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긋 웃음을 띄었지요. 그 여유로운 태도가 박 씨의 기분을 더 긁어 놓았습니다. 문서를 가져오셨다 했는데 어디 내놓아 보시오. 박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소매 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 씨는 느릿한 손짓으로 문서를 낚아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눈빛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이참판의 친필이었습니다. 필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아온 터였으니까요. 낙관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손가락 끝이 문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채화였습니다. 이참판의 이복달 채화는 그의 18살이었지요. 박 씨가 이참판과 재혼하며 데려온 친딸로 살결이 희고 눈이 컸으나 입술 끝은 늘 비틀린 듯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채화는 자신이 이 집안의 딸로 온전히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꼈지요. 이참판의 친혈육인 서윤이 버젓이 정려 대접을 받는 한 채화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처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딸의 그 마음에 날마다 기름을 부어왔습니다. 서윤이 없어야 내가 이 집 딸이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고 자란 채화였지요. 채화는 소리 없이 문설주 뒤에 등을 기대고 마루 위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미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보며 눈빛이 가늘어졌지요. 저 문서가 무엇인지 채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낯빛이 저렇게 굳어지는 것은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는 문서를 거칠게 도로 접어 이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요?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이신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참판 마님께서도 아시겠지요. 박 씨는 잠시 이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며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필체가 맞았습니다. 낙관이 맞았습니다. 박 씨는 입안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지요. 박 씨는 한동안 문서를 응시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신의 눈길을 피해 시선을 돌렸으나 어디를 봐도 그 친필 낙관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여 찾아왔소? 이신은 잠시 주저하는 척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가문이 망해 혼자 지내기 벅차니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줄 여종 하나만 내어주시오. 그러면 이 문서는 제가 태워버리겠습니다. 박 씨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이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눈빛이었지요. 저 남루한 행색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문서 하나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재빠르게 샘을 굴렸습니다. 어떤 종이든 상관없겠소. 박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물음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속셈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이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성정을 이미 꿰고 있던 이신은 이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린 것은 눈빛이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이었지요. 이 판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죄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이 이신의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신이 답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오래 숙고해온 계산이 담겨 있었지요. 집 안에 있는 몸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가 박 씨의 생각은 어느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번쩍이는 눈빛이 눈가에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소.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준비해 두겠소. 이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 뒤로 박 씨가 부르는 소리도 하인이 문을 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흘 뒤 이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얼굴을 생각하자 이 신의 걸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골목 끝으로 접어들면서 이 씨는 소매 안의 문서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이 한 장의 문서로 박 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문서의 약조를 빌미로 죄 없는 누군가가 종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이 씨는 조용히 이를 깨물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는 날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신이 떠난 뒤 박 씨는 방 안을 두어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두꺼운 비단 치마 자락이 바닥을 쓸며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가득했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참판에 친필 약조를 지닌 사내가 찾아왔다는 것은 어디선가 반드시 꼬리가 밟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렬을 종으로 내어주는 일이 발각되면 대감의 노여움은 물론이요. 자칫 관아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지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꺾이지 않던 그 눈빛. 밥상에서 몫을 줄여도 바느질을 떠넘겨도 틈만 나면 구석으로 밀어내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던 그 얼굴. 이참판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서윤이가 잘 해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집안 사람들이 그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꼴. 무엇보다 이 집안의 정녀라는 이름이 박 씨가 20해 가까이 공들여 쌓아온 것들보다 더 당연하게 서윤의 어깨에 얹혀 있다는 사실이 박 씨의 두려움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대감이 돌아오시기 전에 끝내면 그만이다. 박 씨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음이 정해지자 생각이 빠르게 달렸지요. 서윤이 도망쳤다 하면 됩니다. 이참판이 없는 사이 집을 나갔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비 없이 살기 어려워 스스로 떠났다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사내 하나를 만족시켜 이참판의 친필 문서까지 없애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쌓인 짐을 한꺼번에 덜어내는 일이었지요. 박 씨가 쾌재를 부르려는 순간 방문이 가만히 열렸습니다. 채화였습니다. 채화는 어미의 표정을 한눈에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표정을 기다려온 아이였으니 알아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어마마마, 결정하셨습니까? 채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씨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화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그러나 어딘지 서늘한 웃음이었지요. 그 아이가 없어지면 이 집안의 정녀는 나밖에 없겠네요. 채화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모녀의 손이 맞닿은 그 방 안에는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촛불은 이유 없이 흔들리다 이내 가늘게 잦아들었지요. 그 시각 서윤은 부엌 한켠에서 식어버린 밥 한 그릇을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것에 놀라지 않았지요. 사발을 내려놓으며 바깥에 내리는 찬 별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그릇을 씻었습니다. 어디선가 이 집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서윤은 마음 한켠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신이 다시 대문 앞에 나타난 날, 하늘은 낯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담장을 타고 너머 마당을 훑었고 마른 낙엽 몇 장이 쓸쓸하게 굴러다녔지요. 박 씨는 이신을 사랑채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 행랑채 옆 좁은 쪽마당에 세워두고는 하인을 시켜 서윤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서윤이 쪽마당으로 걸어 나왔을 때 이신의 존재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만이 두꺼운 털배자를 걸치고 서윤 앞에 서 있었지요. 그 뒤로 채화가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의 표정을 한눈에 잃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터지려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서윤아.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으나 그 목소리에 담긴 결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은근한 비틀림 대신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것을 드디어 꺼내는 사람의 단호함이 실려 있었지요. 내 아비는 떠난 지 오래되었고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집안을 누가 먹여 살리겠느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짐작이 되었으나 먼저 말을 받아치지 않았지요. 박 씨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쳐 주어야 눌러버리는 맛이 있는데 저 아이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저 사내를 따라가거라. 빨래나 밥이나 해주며 지내다 보면 대감이 돌아오시면 다시 데려오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씨 자신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서윤이 믿든 믿지 않든 박 씨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서윤을 이 집 대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오늘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너는 이제 이 집 딸이 아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언하듯 오래 준비해 온 말처럼 또렷하게. 서윤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박 씨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꺾이지 않는 저 눈빛이 어릴 적부터 죽도록 싫었습니다. 서윤이 눈물이라도 쏟아내었으면, 소리라도 질렀으면 그 편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었지요. 저렇게 조용히 받아내는 것이 박 씨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박 씨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쪽마당 담장 그늘 아래 서 있는 이신과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지요. 이신은 서윤의 눈빛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으나 무언가 조용한 것이 공기 속에 스쳤습니다. 채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끝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아침이 드디어 밝아온 것이었지요. 이신이 서윤을 데려가기로 한 날, 박 씨는 서윤을 떠나보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이 집 정려 행세를 해온 저 아이가 자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고 떠나야 했습니다. 박 씨는 몸종을 시켜 서윤을 후원 쪽 작은 방에 가두고는 고운 옷부터 벗겼습니다. 서윤이 즐겨 입던 은회색 명주 저고리와 연두빛 치마가 방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박 씨가 직접 가져온 것은 낡고 빛바랜 삼배 옷이었지요. 빨래를 거듭해 올이 풀리고 무릎 쪽은 거칠게 기워진 옷이었습니다. 집안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비들이나 입는 것이었지요. 입어라. 박 씨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아이는 왜 늘 저렇게 조용한지,
그것이 박 씨에게는 끝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뒤 박 씨는 서윤의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는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참판이 없는 사이 집안 문서를 관장하던 박 씨에게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지워진 이름 자리에 박 씨가 써넣은 것은 개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노비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었지요. 박 씨는 그 이름을 쓰면서 손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붓이 종이를 눌러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채화는 방문 밖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이 낡은 삼배 옷을 입고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자 채화는 끝내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잘 어울리네. 처음부터 그 옷이 맞는 차림이었던 거야. 채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채화를 향해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벽 한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채화는 그 무관심이 기다렸던 비웃음보다 더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채화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윤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개똥아. 채화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채화의 말이 아무 상처도 내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것 같았지요. 채화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저 눈빛 하나가 채화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짓밟혀 주지 않는 눈빛, 무너져 주지 않는 자세가 채화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지요. 서윤은 그날 낡은 삼배 옷을 입은 채로 마당을 걸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방이었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어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가 방 안 깊숙한 곳에 있었지요. 그것만은 가져가고 싶었으나 박 씨가 그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방문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세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걸어야 했지요. 이신이 서윤을 데려가기 직전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처리했습니다. 이 거래를 합법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두어야 했지요. 훗날 이참판이 돌아와 캐묻더라도 서윤이 제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노비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신에게 건넬 문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서윤은 본래부터 이 집안의 종이었으며 이를 이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문서를 다 쓰고 나서 박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참판에 도장이 없으면 문서로서의 효력이 완전하지 않았지요. 박 씨는 이참판의 서재로 가 도장함을 꺼냈습니다. 이참판이 원행전에 두고 간 것이었는데 박 씨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지요. 도장함을 열고 이참판의 관인을 꺼내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먹에 찍어 문서 위에 눌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낙관이 흰 종이 위에 찍혔지요. 이것이 박 씨 스스로 판 가장 깊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들고 이신 앞에 선 박 씨는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거래는 끝이요. 저 아이는 이제 당신 종이고 이 집과는 아무 상관없소. 이신은 문서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지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서를 솜에 깊숙이 접어넣는 손끝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 씨는 그 멈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신이 그 짧은 멈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이신은 속으로 이 문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제 손으로 이참판의 도장을 도용해 서윤을 종으로 판 이 문서는 그 자체로 박 씨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었습니다. 이신이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박 씨가 스스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어떤 증거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이신의 소매 안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당 한켠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 씨와 이신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었지요.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서윤은 알 수 없었으나 박 씨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신이 소매에 문서를 넣고 몸을 돌렸을 때 서윤과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요.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그 침묵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윤이 대문 밖으로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채화였습니다. 손에는 소금 한 줌이 쥐어져 있었지요. 채화는 서윤의 발치 앞으로 달려와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흙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부정탄다. 재수 없어. 채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태연한 척 가다듬어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오래 무거운 감정이었지요. 종년 주제에 어디서 눈물을 흘려 가서 평생 남의 옷이나 빨며 살아라. 채화가 덧붙였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박 씨가 그 광경을 바라보며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피하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채화의 목소리를 서윤은 그저 가을바람처럼 흘려보냈지요. 발걸음은 조용하고 고른 박자를 유지한 채 대문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더 꽉 막히는 것 같았지요. 소리라도 질러주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는 끝내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채화는 언제나 이 기분을 느꼈지요. 이겼다는 느낌이 나지 않는 이상한 승리였습니다. 이씨는 대문 바깥에 서서 서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지요. 발 아래 소금 자국이 여전히 옷자락에 묻어 있었으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을 돌려 앞서 걷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지 않았습니다. 이신이 앞서고 서윤이 뒤를 따르는 모양새였지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드는 동안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은 소금이 뿌려지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걷다가 이신이 잠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서윤과의 간격이 좁아졌지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살짝 속도를 줄여 서윤이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아무런 말도 없었으나 그 침묵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이신이 서윤을 데려간 곳은 한양도성에서 반나절 거리의 산속이었습니다. 길이 좁아지고 나무가 빽빽해지면서 하늘이 점점 좁아졌지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오솔길을 한참 헤치고 들어가자 낡은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흙벽은 여기저기 금이 갔고 지붕의 기와장은 몇 장이 내려앉아 하늘이 보였지요.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터에는 부러진 나무 조각들과 이끼 낀 돌무더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씨는 오두막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게 될 것이오.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서윤은 오두막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지요.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씨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쌓인 먼지가 손가락으로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두꺼웠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서윤은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더니 마당으로 나와 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자루가 있습니까? 이신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지요. 헛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구석에 거미줄을 쳐냈지요. 이 씨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내 자신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서윤에게서 완전히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 되자 이 씨는 마당에 빨랫감을 내어놓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양이었지요. 무명적산부터 두루마기까지 쌓아놓으니 서윤의 키를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빨아두시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을 종으로 대하는 태도 그대로였지요. 이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묘하게 입맛이 쓰렸습니다. 서윤은 그 빨랫감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양을 혼자 오늘 안에 다 빠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빨랫감을 안고 우물 쪽으로 걷기 시작했지요. 이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두막 처마의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서윤이 빨래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서윤의 손이 차가운 우물물 속에 잠겼습니다. 겨울이 덜 가신 산 속의 우물물이니 손이 트고 붉어질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눈물 한 방울 없이 빨래 하나하나를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이신의 가슴 안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탄식이 나왔으나 소리가 되지는 않았지요. 이 여인을 이렇게 부려야 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를 이신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바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서윤은 빨랫감을 모두 빨아처마 아래 줄에 널었습니다. 손이 시뻘게 부어 있었지요. 이 씨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녁밥을 지어 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씨는 직접 화롯불을 피우고 솥에 물을 올렸지요. 서윤이 가만히 다가와 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불길이 조용하게 흔들렸지요. 산속의 밤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해가 산마루 너머로 넘어가면 오두막 주변은 금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이 사방을 채웠지요. 서윤은 그 어둠에 익숙해지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 씨는 그 사흘 동안 매일 밤 오두막 불을 끄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처음에는 무예를 닦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신이 맨손으로 어둠 속을 가르며 움직이는 것을 창호지 너머로 어렴풋이 본 것이 그 생각의 시작이었지요. 그러나 무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은 달이 뜨는 밤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신이 오는 경로도 하나가 아니었지요. 어느 날 밤에는 솔개처럼 빠른 소년이 오두막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또 다른 날에는 뗄나무를 파는 노인이 장작 사이에 끼워진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내어놓았지요. 이 신이 먹는 동안 서윤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서신에 대해서도 밤의 방문객들에 대해서도 한 마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신 역시 아무 말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직감하면서도 모른 척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요. 이 신의 그물은 이미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참판대 근처 주막에 숨어 지내는 늙은 몸종 박 씨에게 재산을 빼앗긴 전 소작인들, 채화의 혼처를 알아보고 다니는 중매쟁이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이 씨는 밤마다 그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판을 조율했습니다. 이 참판의 귀환 시점, 박 씨가 채화의 혼례를 서두르는 속도,
세도가 쪽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군말 없이 하루를 채웠지요. 이 씨는 그 모습이 때로 불편했습니다. 종처럼 부리고 있으면서도 저 여인이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신을 괜히 거북하게 만들었지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 신에게는 가장 불편한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독 밝은 밤이었지요. 이 씨는 마당에서 홀로 서신을 읽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로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 달빛 아래 서윤이 우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하는 걸음이었지요. 이 시각에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 씨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쓸 물을 미리 길어 두려는 것이었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해 왔습니다. 서윤이 우물 두레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디딤돌 끝에 서윤의 발이 걸렸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어지며 서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지요. 이 신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목이 이 신의 손 안에 잡혔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신의 손이 서윤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서윤은 놀란 기색도 없이 이 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빛을 받아 조용하게 빛났지요. 가늘고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이 신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다가 먼저 시선을 거두며 손을 놓았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것이 이 신이 건넨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물동이를 고쳐 잡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서윤이 돌려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서윤의 손목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오래 담갔다가 막 꺼낸 듯한 감촉이 아직 손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이 씨는 손을 꼭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이 일이 끝나는 날까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껏 그 원칙을 어긴 적이 없었지요. 감정이란 판을 흐리는 것이었고 판이 흐려지면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배운 세월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안과 지금 이 마당에 혼자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서윤이 처음 대문을 나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채화가 발치에 소금을 뿌리는데도 걸음을 멈추지 않던 뒷모습. 산더미 같은 빨래를 눈물 한 방울 없이 해내던 손.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던 입술. 그 어느 것도 서윤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씨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혼자 밤을 오래 견뎌온 사람입니다. 이 씨는 달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오두막 창호지에 불빛이 없었습니다. 서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깊이 잠든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 씨는 그것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히 라는 말이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지요. 이 씨는 마당 한켠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서신을 꺼내 다시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 마당을 떠나면 다시는 저 사람을 볼 일이 없을 것이었지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당연한 수순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서신을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어두워졌지요. 이씨는 한동안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유는 헛간을 정리하다 무거운 가마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신이 서윤을 데려오던 날 새벽 지고 온 것으로 그 이후로 헛간 깊숙한 곳에 놓인 채 손이 닿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서윤은 빨래를 정리하다 그 가마니에 손이 스쳤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었고 필연이라면 필연이었지요. 가마니를 열자 가장 먼저 헝겊으로 쌓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옥비녀 하나가 나타났지요. 서윤은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늘한 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요. 이 비녀를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미의 머리에 꽂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던 것이었지요. 서윤은 비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헝겊 아래에는 문서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 장씩 펼쳤습니다. 읽어 나갈수록 손이 떨렸지요. 그 안에는 박 씨가 여러 소작인들의 땅 문서를 교묘한 방식으로 빼앗아 온 과정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 날짜, 박 씨가 관가의 힘을 등에 업고 압력을 가한 정황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누군가 오랜 시간을 들여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은 사람이 이신이라는 것을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이신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헛간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손에 문서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요. 이신은 서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윤은 이신 앞으로 걸어가 문서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걸 찾으러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와 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가만히는 건드리지 말라 했을 텐데 말씀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이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 싶다는 눈빛이었지요. 이신의 위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신은 문서를 받아들고 오두막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지요. 서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신이 모든 것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저지른 일들, 노인에게서 받은 약조 문서, 이 오두막까지 오게 된 경위를 차례로 이야기했지요. 서윤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신의 말이 끝났을 때 서윤은 한동안 화롯불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가마니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어머니의 옛 몸종에게서 수거해왔소. 박 씨가 모르도록 일찍 움직였지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비녀를 꼭 쥔 채 눈을 내리깔았지요. 이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박 씨는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이참판이 원행을 떠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었지요. 박 씨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서윤을 내보낸 뒤 집안의 장악력이 한층 높아진 것을 확인하고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아 온 세도가 집안에 재화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한성부에서 손꼽히는 권세가의 셋째 아들이었지요. 혼처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매쟁이를 불러 나를 잡고 예물을 보내고 잔칫날을 정했지요. 이참판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에야 돌아온 대감에게 혼례를 올렸습니다라고 고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었지요.
채화는 혼례 준비가 시작되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비단 혼례복을 고르고 머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잔칫날 차림을 몇 번이고 바꾸어 보았지요. 박 씨는 그런 채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을 내보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앞길은 이제 채화가 열 것이었지요. 잔칫날이 정해진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신이었습니다. 이신에게 서신을 전하던 중매쟁이가 채화의 혼처를 알아보고 다닌 인물이었으니 혼례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그 소식이 이신의 귀에 닿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이신은 서신을 받아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이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참판의 귀환 예정일과 혼례 날짜가 겹쳤습니다. 이신은 서신을 접어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서윤이 우물가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이신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낭자, 며칠 안에 일이 마무리될 것이요. 서윤이 손을 멈추고 이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됩니까? 보름이면 충분하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마음속에 내려앉았지요. 서윤은 그 보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신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서윤이 끝까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잔칫날이었습니다. 이참판댁 대문 안으로 손님들이 줄을 이었지요. 혼례복을 입은 채화가 사랑채 앞마당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가장 화려한 비단 치마를 걸치고 손님들을 맞으며 흐뭇해했지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대문 앞에 나타나 밥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하인들이 달려가 쫓아냈으나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서 밥 한 술 못 얻겠냐며 버티었지요. 그 소란이 마당까지 들려오자 박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거지를 당장 내쫓아라. 박 씨가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인 셋이 달려가 사내를 붙잡았지요. 멍석을 꺼내 사내를 말아 넣고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잔칫날의 흥을 깨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었지요. 퍽 하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울려 나갔습니다. 그 사내가 이신이었습니다. 이신은 얻어맞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지 않았지요. 멍석 사이로 보이는 비좁은 시야 안에서 잔치를 구경하러 나온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 권세가 집안 어른의 얼굴, 혼례를 주관하는 예관의 얼굴을 빠짐없이 새겨두었지요. 등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신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이신의 등에는 피가 고루 배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신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지요. 안으로 들어가 물을 데웠습니다. 삼배천의 따뜻한 물을 적셔 이신의 등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신은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서윤의 손이 조심스럽게 이신의 등을 닦아냈습니다. 헝겊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윤은 새 헝겊으로 바꾸어가며 천천히 꼼꼼하게 닦아냈지요. 이신은 그 손길이 닿는 동안 숨을 고르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손이 따뜻했습니다. 많이 맞으셨습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괜찮소. 이신이 답했지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천으로 덮어 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편이 든 밤이었습니다. 말로 합의한 것도 아니었고 손을 맞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신의 등을 닦아낸 서윤의 손과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인 이신의 침묵이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한 것을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았지요.
화롯불이 낮게 타오르는 오두막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이 채 걷히기 전 이신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유는 이미 깨어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신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 사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처음 보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허리가 꼿꼿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치고 나서야 이신이 입을 열었지요. 종처럼 부린 시간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가 제 손으로 따님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빼앗긴 재산도 억눌린 신분도 박 씨가 스스로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어느 것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참판 마님의 도장이 찍힌 그 위조 문서가 있어야만 박 씨의 목을 쥘 수 있었지요. 이신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것처럼 들렸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래 눌러온 무게가 한 문장 한 문장에 실려 있었지요. 그것이 계산이었음을 압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용했음도 압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화롯불이 낮게 타고 있었지요. 서유는 그 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거지가 아님을 처음 문 앞에서부터. 이신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있었지요. 그 표정이 이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 앞에 서셨을 때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지는 저렇게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 나리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따라왔소. 이신이 물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지요. 박 씨를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텨야 나리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도요. 그리고 서윤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그 가마니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오래 있었지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신은 천천히 일어서며 답했지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산마루를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빛을 바라보았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침묵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걷는 두 사람의 침묵이었지요. 채화의 혼례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참판댁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안에서는 풍악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박 씨는 상석에 앉아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오늘 하루가 지금껏 살아온 날들 중 가장 빛나는 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채화는 혼례복을 갖추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요. 붉은 연지와 흰 분으로 단장한 얼굴이 봄볕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예관이 혼례 절차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맞절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문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경첩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풍악 소리를 단숨에 집어삼켰지요.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채화가 굳어버린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열을 넘었고 손에는 저마다 포박줄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구경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의 뒤를 이어 한 사내가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멍석에 말려 몽둥이를 맞던 그 누더기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씨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관복을 갖추어 입고 허리에는 마패를 찼으며 등줄기는 곧았지요. 행색이 달라지니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추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어사출두야.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상석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화는 홀레복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굳어버렸지요. 혼처 집안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박 씨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의 위에 굴림해 온 박 씨였으나 그 눈빛 하나가 박 씨의 모든 기세를 꺾어버렸지요. 이 씨는 천천히 박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고요해진 마당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포졸들이 박 씨의 좌우를 에워쌌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가마 하나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가마는 조용하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고 물러섰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하얀 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손이 가마 문설주를 짚고 이어서 옥색과 금빛이 어우러진 비단 치마 자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내렸지요. 눈부신 정경부인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저기를 갖추고 비녀는 가만히 안에서 나온 생모의 옥비녀였습니다. 낡은 삼배 옷 대신 비단을 두른 서윤이 마당에 섰지요. 이 신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이었습니다. 이 참판 귀환 일정에 맞추어 혼례 날 하루 전 이신과 연락하던 늙은 몸종이 몰래 전해온 것이었지요. 박 씨는 서윤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채화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혼례복이 이 마당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선 서윤 앞에서 그 생각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눈길은 박 씨에게도 채화에게도 머물지 않았지요. 고르고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시선들이 서윤을 따라 움직였으나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당에서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지요. 그저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또 다른 가마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의장이 달랐습니다. 참판의 의장이었지요. 이 참판 이정헌이었습니다. 원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신의 연락을 받아 발길을 이 집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 참판은 마당의 광경을 한눈에 받아들였습니다. 포졸들, 마패를 찬 이신, 주저앉은 박씨, 굳어버린 채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서윤. 이 참판의 눈이 서윤에게 닿는 순간 노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관직 생활 동안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낡은 삼배 옷 대신 비단을 두른 딸이 눈부신 차림으로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이 참판은 두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지요. 서윤아. 이 참판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서윤의 눈가가 젖어들었지요.
그러나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참판은 서윤 앞으로 걸어가 두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손이 그 자리에 머물렀지요.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참판이 말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이 서윤의 대답이었지요. 이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참판의 귀환 일정에 맞추어 이 모든 것을 설계했음을 이제 마당에 있는 모두가 깨달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신이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박 씨가 서윤을 내보내는 순간부터 오늘 이 마당까지 포졸들이 박 씨를 에워싼 가운데 박 씨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 홀레날에 난입한 자가 누구냐? 이참판 댁마님에게 이리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것이냐? 목소리는 높았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공포였지요. 박 씨는 이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자가 내 집 딸을 납치했다. 어디서 데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나 저 자가 먼저 죄인이다. 이신은 박 씨의 목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박 씨의 말이 끝나자 이신은 소매 안에서 문서 두 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박 씨가 이신에게 건넨 노비 양도서였습니다. 서윤을 이 집의 종이라 속여 이신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이참판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였지요. 두 번째는 가만히 안에서 서윤이 발견한 비리 문서 꾸러미였습니다. 박 씨가 여러 소작인들의 땅 문서를 교묘하게 빼앗고 관가의 힘을 등에 업어 피해자들을 억눌러 온 정황이 낱낱이 적힌 것이었지요. 이 씨는 노비 양도서를 먼저 높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이참판 대감의 도장을 도용하여 따님을 종이라 속여 팔지 않았느냐.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문서에 찍힌 낙관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대감마님께서 모르실 것 같으냐. 이는 인신매매요, 도장 도용이요, 가통을 어지럽힌 대죄다. 이 신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마당을 채웠지요. 이참판이 이 신의 손에 들린 문서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행을 떠나기 전 서재 도장함에 두고 간 것이었지요. 이참판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저 문서는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참판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 씨가 그것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더듬었으나 이신이 두 번째 문서 꾸러미를 펼쳐 들자 그 말도 흐지부지 끊겼습니다. 이것은 마님이 지난 수년간 소작인들에게 저질러 온 일들의 기록입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날짜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두 문서가 겹쳐진 채 이신의 손에 들려 있었지요. 박 씨가 오랜 시간을 들여 쌓아온 것들이 자신이 제 손으로 찍은 도장 하나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참판은 이신 앞으로 걸어가 두 문서를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익었지요.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이참판이 문서에서 눈을 들었을 때 그 얼굴에 담긴 것은 분노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분노였지요. 포박하라. 이참판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포졸들이 박 씨의 두 팔을 포박하여 일으켰습니다. 박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비단 치마가 흙바닥을 끌며 구겨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마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두 팔이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지요. 채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홀레복 차림인 채로 굳어서 어미가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누리려 했던 것들이
홀레복과 함께 꿈처럼 사라져 가고 있었지요. 이 씨는 채화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의 공모자이나 어미의 손에 이끌려 자란 정상을 참작하겠소. 다만 이 집을 나가 조용히 살아야 할 것이오. 채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박 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걸음을 옮기는 박 씨의 머리에는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지요. 화려한 비단 치마와는 어울리지 않는 작고 수수한 은빛 비녀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비녀에 닿는 순간 발이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박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시선이 서윤을 향했지요. 서윤은 박 씨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두려움과 분노와 무너진 자존심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손수 뽑았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않고 빼냈지요. 박 씨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으나 서윤의 눈빛 앞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서윤은 비녀를 두 손으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미의 유품이었습니다. 박 씨가 서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슬그머니 가져간 것이었지요. 수년 동안 박 씨의 머리에 꽂혀 있던 것이 이제 서윤의 손 안에 돌아왔습니다. 비녀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지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이 비녀를 머리에 꽂고 서윤을 바라보던 어미의 얼굴이 잠깐 스쳤지요.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대문을 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가슴에 품은 채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봄이 오려는 하늘이었습니다. 아직 차갑지만 어딘가 빛이 달랐습니다. 이참판이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무게 안에 담긴 것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비녀를 더 꼭 쥐었습니다. 홀레는 보름 뒤에 올렸습니다. 이참판이 직접 이신을 불러 사위로 맡겠다는 뜻을 밝혔지요. 이신이 서윤을 찾아온 것이 처음부터 박 씨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이참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서 이신이 서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고 있었지요. 종처럼 부리면서도 다치지 않도록 지켰고 그 자신이 먼저 맞아가며 서윤 곁을 지켰습니다. 이참판은 이신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데려가게. 홀레는 소박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릴 이유가 없었지요. 서윤은 정경 부인의 예복 대신 단정한 연두,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어미의 옥비녀를 꽂았지요. 이신은 관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절을 올리는 동안 마당에는 봄볕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홀례를 마친 날 오후 서윤이 이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신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 짐작이 갔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 북쪽 산자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언덕 가장자리에는 진달래가 막 피어나고 있었고 발 아래 흙은 겨울 내내 얼었다가 이제 막 풀리는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그 흙을 밟을 때마다 보드라운 소리가 났지요. 산소는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분 앞에 작은 상석이 놓여 있었지요. 서윤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씨는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서 있었지요. 이 자리는 서윤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이 몇 장이
봉분 위로 떨어져 내렸지요. 서윤은 가슴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 봉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서윤이 처음으로 그 떨림을 숨기지 않았지요. 저를 종으로 보낸 자들은 이제 종이 되었고 저는 다시 어머니의 딸로 돌아왔습니다. 봄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봉분 위의 진달래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지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물은 언제나 조용하지요. 서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어미 앞에서만큼은 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씨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으나 어떤 말도 이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만 서윤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왔습니다. 진달래 향기가 실려왔지요. 한참이 지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옥비녀를 다시 가슴에 품었지요. 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신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미가 남긴 비녀 하나, 그 비녀에 담긴 기억, 그리고 아무리 짓밟혀도 꺾이지 않는 눈빛. 서윤은 그것들을 끝끝내 지켜냈지요. 산 아래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 위로 진달래 꽃잎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